안녕하십니까. 결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핵. 그냥 보면요. 설명 뭐 이런 거 이렇게 있는데 일단 요거 중요하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했다라는 것 좀 필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자들의 연구 과정을 분석적으로 제시했다. 분석적으로. 연구 과정 분석적으로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는 뭐 우리나라 현재 상황 진단했다 이런 거는 뭐 이따가 읽으면 나오는 거니까요. 개념적인 거는 시간의 흐름, 이제 그 다음에 분석적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자, 보겠습니다. 결핵은 원래 동물에게서 발생한 질병이 사람에게 전파된 인수공통 전염병의 하나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원래는 뭐야? 동물에게서 발병해서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인수공통, 그러니까 인간하고 짐승 공통으로 전염병이 돈다는 소리입니다. 수천 년 전의 것으로 짐작되는 사람의 뼈에서 그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보아 결핵은 인류의 탄생과 함께 발생한 질병으로 추정된다라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발견된 미라에 결핵의 흔적이 있고 고대 인도인 중국에도 이런 게 있는 게 있대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도 폐결핵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질병 소개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결핵이 공기를 통해 전파된다고 처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결핵이란 게 나타났다라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역사적 증거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죠? 이렇게 적는 거. 고대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야? 고대입니다. 고대. 여기는요 고대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내는 데니까 지금 여기가 고대인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로 넘어가겠죠. 자 봅시다. 근데 유럽에서는 평민층보다 상류층한테 엄청 많이 나타났대요. 왜냐면은요 공기 중에 처음 전파된다고 했잖아요. 전염병이니까. 얘네들이 많이 한 이유는요 여기입니다.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 사교 생활하면서 전시킬 확률이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나오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근대 유럽에는 오히려 여기는 상류층 환자가 더 많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근데 유럽가 산업혁명으로 넘어가겠죠? 산업혁명 이후에는요 농촌을 벗어나 그리고 농촌을 벗어나 뭐야 이거 농촌을 벗어나 도시로 사람 생활이 이어졌다. 미처 준비가 안 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위생 상태가 불량화돼.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화장실 이쁘게 있고 그 다음에 뭐 그게 이쁘게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뭐냐면은 뭐 길바닥에 싸거나 아니면은 뭐 수도가 없어가지고 막 물도 고인물 먹고 그랬던 거지. 산업화 도시화는 대기 오염을 동반했다. 옛날에는 뭐 막 이산화탄소 안 거르고 그냥 막 내놨잖아. 그래서 위생 상태가 엉망인 거주지에다가 이래서 상류층보다 하류층. 그러니까 이제 왜 하류층이 더 그거야? 위생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하류층이 많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지금 걸린 사람이 다르죠?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는 하류층. 그래서 여기는 상류층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류층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를 해두시고. 그래서 심지어 결핵은 중세를 멸망시켰다는 말을 들은 패스트, 흑사병이죠. 흑사병에 빗댄 백색의 패스트. 왜냐면 이제 뭐 하얀색인가 봐. 흑사병은 까매지면서 죽는 건데. 그래서 질병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그에 관한 지식은 전무한 상태에서 인류는 19세기를 맞이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더 코로나처럼 새로운 게 나온 거죠. 그때 당시로 보면. 결핵이 도대체 뭔데? 라는 거야.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사람 이름 나오면 일단 이렇게 네모치는 겁니다. 체드윅이라는 사람이요. 1842년에 그러니까 19세기에 노동자들의 위생과 결핵과 같은 각종 전병이 지금 위생의 중요성을 환기했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좀 살아라 이 새끼들아 라고 얘기를 했대요. 체드윅이. 그 다음에 비유맹이라는 사람은 같은 시대 사람이네요. 19세기네요. 19세기 때 비유맹은 1865년 사망한 사람의 병터가 뭡니까? 이 나오죠. 그 병원군이 있는 자리래요. 병터를 토끼의 몸에 주입하는 실험을 통해 결핵이 감염병임을 증명했대요. 그럼 이 사람은 결핵은 감염되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체드윅이 한 건 뭐야? 위생의 중요성을 환기,
비유명은 결핵 감염병의 증명. 그 다음에 코흐라는 사람은 뭐 했어요? 결핵의 원인이 뭔지 그 결핵균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인류가 결핵에서 해방될 수 있는 실마리가 제공되었다. 그래서 얘네가 했던 거 여기도 이렇게 정리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공부를 못하겠으면 그냥 이런 거 다 적어서 외우세요. 코흐는 현미경을 이용해 당시 유럽에서 큰 문제였던 탄저균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도 균이에요. 연구에 집중해서 1876년에 병에 걸린 쥐의 혈액에서 막대 모양의 미생물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탄저균이죠. 코의 원인균 실험 과정 1. 일단은 이거 발견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작은 생물체가 탄저의 원인이라고 생각한 코어는요.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을 순수 배양하는 방법을 정립을 했대요. 두 번째가 이겁니다. 두 번째가 감염균. 이게 진짜 맞으면 일단 얘를 키워보는 거야. 하고 그 특정 세균이 감염병의 원인을 증명하기 위한 원칙을 발표했대요. 왜 균을 키우냐면요. 균 한 마리로는요. 효과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균을 일단 키워가지고 효과를 많이 이제 증폭을 시켜본 거죠. 그래서 이 새끼가 그 맞구나. 그러면 얘를 죽일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코의 4원칙이래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코의 4원칙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의 4원칙이다. 그래서 여기 그럼 코의 4원칙을 어떻게 만들어냈냐? 여기 이렇게 만들어냈죠. 그래서 아까 이게 과정 1, 2, 3이라는 거. 그래서 그 코의 4원칙이 요겁니다. 그래서 병원균은 뭐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감염병의 원인균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길잡이 역할, 이렇게 얘가 만들어 놓은 거에 따라서 감염병에 대한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길잡이 역할을 했다니까 그건 이게 도움이 많이 됐다는 소리죠. 같은 방법으로 코어는 결핵, 그 다음에 콜레라의 원인균을 찾아냈다. 이 사람의 업적도 여기 나오죠.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할까? 코어의 4원칙을 이용해서 이런 거를 나타냈겠죠. 결핵의 원인균을 찾은 코어는 결핵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결핵균의 배양액을 이용해 투베르쿨린을 제조했대요. 하지만 치료 효과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투베르쿨린은 걔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날에는 이를 결핵 진단에 이용하고는 있지만요. 계속 승승장구하던 코어에게 결핵 치료제 개발 실패는 침체에 빠지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은 결핵 진단하는 데 쓰고 있어요. 하지만 치료제는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1896년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학자로서의 명성을 되찾은 코어는 세균에 의한 감염 질환은 물론 말라리아까지 큰 획을 그었다고 합니다. 자, 쭉. 자, 1906년입니다. 이제 또 시간이 지났죠. 1800년대에서 1900년대로 왔어요. 두 명이네요. 칼메트와 게랭은. 또 뭐 하는 사람입니까? 칼메트와 게랭은 백신을 개발해서 결핵 예방의 길을 텄다고 합니다. 백신하고 치료제는 달라요. 그래서 백신은요, 그냥, 요겁니다. 조제가 독소를 약화하거나 균을 죽게 하는 거야. 치료제는 말 그대로 진짜 치료를 해버린 거야. 큐어. 그게 왜 길을 텄다? 세균의 입장에 칼메트는 파스트레어 접종법 원리, 즉 독성을 약하게 만든 균체에 주사하는 방법을 이용하려 했대요. 그래서 예방주사 같은 거죠, 백신이. 그래서 우두를 앓으면 치명적인 천연두가 예방되는 것처럼 약간의 결핵을 가볍게 앓으면 그러면 결핵이 예방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결핵이 예방될 거라고 생각한 게 뭐야? 우두를 앓으면 천연두가 예방이 되니까. 그래서 천연두보다는 우두가 더 약한가 봐요. 이게 나오죠? 소에서 뽑은 거래. 소결핵균을 백신으로 만들기에 적당했대요. 하지만 소결핵균도 인체에는 아프니까 독성을 어떻게든 줄여야 했고, 칼메트는 수의사 게렌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소결핵균을 수대에 걸쳐 연속 배양하여 1921년에 비로소 독성을 완전히 제거한 소결핵균을 배양해낼 수 있었다. 이는 칼메트 게랭의 소결핵균이라고 명명되었고, 이름을 줄인 BCG는 오늘날 결핵 예방 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의 이름입니다. BCG는 백신 칼메트 게랭의 앞글자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독성을 줄인 소결핵균 배양이에요. 그게 이름이 뭐다? 이게 지금의 접종사전 백신, 즉 BCG입니다. BCG예요. 수년간 인류를 괴롭혀온 결핵의 원인균과 예방법을 알아냈어요. 누가? 코우랑 칼메트 게랭이. 얘네가. 하지만 치료는 아직까지 못한다고. 치료가 안 돼. 미국 미생물학자인 왁스먼은 이름이 왁스야? 어쨌든 왁스가 흙이 들어있는 용액에 노출된 세균이 죽어버리는 현상을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흙이 있으면 세균이 죽어. 왜? 그래서 흙 속에서 세균을 죽이는 물질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렇죠. 분명히 그럼 흙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흙 안에 있는 무언가가 문제인 거지. 사람한테 흙을 먹일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왁스먼은 흙 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자리다툼을 하며 토양이라는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존재들만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예요? 흙 속 세균이 죽은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아, 이 새끼들 지들끼리 싸우는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병원균 같은 경우에 그 아까 균은 토양에서 왜 못 살아? 적응을 못 하니까. 그럼 그 새끼, 그 적응을 잘하는 새끼 균을 죽이네? 걔를 찾아보면 되지. 그래서 사람을 죽게 하는 결핵균조차도 땅에서는 살아남지 못했대요. 왁스먼은 토양에 다양한 미생물이 있고 그 수가 엄청 많다는 사실에 착안을 했다. 그리하여 토양의 미생물 가운데 병영균을 사멸시키는 물질을 분비하는 미생물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봅시다. 왁스먼은 다양한 성질을 지닌 토양을 채취해서 완충 용액에 섞었어요. 그 다음에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을 균을 다 죽였어요. 세균을 죽여 없애고 그 생성물에서 항생제 능력을 지닌 물질을 분리하는 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실행을 했다. 그러니까 흙에서 다른 새끼는 다 죽여. 일단은 토양 채취에 그 다음에 미생물 멸균에 그 다음에 그거에서 이걸 분리해. 생성물에서 항생제, 그러니까 치료를 시키는 물질을 분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를 한 거예요. 그걸 매일 했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설을 먼저 썼죠. 가설을 먼저 하고 토양 채취하고 미생물 이거하고 이거였다. 실험 대상이 워낙 광범위했으므로 고된 작업이었지만 왁스먼은 쉬지 않고 실험을 계속했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방성균에서 뽑아낸 특이한 물질이 장티푸스균, 포도성균에서 이 새끼들을 다 죽여버린대요. 방성균이 생성하는 물질 가운데 항균 효과를 지닌 물질은 20가지가 넘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얘한테서 방성균한테서 이제 뽑아내는 거죠. 그러나 왁스먼이 찾아낸 거는 또 뭐가 문제일까? 왁스먼이 찾아낸 추출물로 동물 싫어하는 양력은 아주 낮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방성균이 항균을 하긴 해요. 방성균이 항균을 하는데 항균효과 있는데 요 효과가 너무 낮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효과가 세게 만들어야지. 이에 굴하지 않고 왁스먼은 살균 효과가 있는 1000개 정도의 물질을 추출하고요. 어느 물질이 가장 좋은 효과를 지니는지 알아내는 실험을 해가면서 후보 물질의 수를 점점 줄여놨다. 왜? 20가지가 넘는다며. 하나 줄여보는 거야. 어느 날 왁스먼은 시험관 속에서 창자의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 1가지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대요. 자, 여기서부터가 시작이겠죠. 창자의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 1가지가 죽었어요. 근데 그게 누가요? 역시나 방성균의 일종인 스트랩토시메스. 중요해 보이죠? 이름이. 얘를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이 미생물의 배양액에서 추출한 항생물질은 페니실린으로 해결할 수 없던 여러가지 균의 효과가 있었으며, 그러니까 옛날에 페니실린이라는 게 거의 그 만병통치약이었는데 이걸로 안 되는 걸 얘가 해결을 했단 거야. 얘로 안 되는 게 얘가. 그래서 결핵치료제를 주목받았다. 1943년 방성균에서 항생제 추출하는 데 성공한 왁스먼은 다음에 스트랩토마이신, 이거 말고 이건 또 뭐야? 스트랩토마이신이라고 이름을 붙인 약을 세상에 공개했대요. 그러면 이 스트랩토마이신은 누가요? 결국에 이거 가지고 이거 만든 겁니다.
이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스트랩토마이신은 지금까지도 치료제라고 합니다. 왁스만은 스트랩토마이신을 발견한 공로 인정받아서 노벨 생리의학상 노벨상까지 받았네요. 오늘날 결핵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벌어졌지만 과거의 질병이 아니다. 왜? 지금도 사람이 죽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보다는 덜 죽겠지만 어쨌든 죽어난대요. 10만 명 기준 다 5.5명이 죽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가 줄거나 늘어나지가 않죠. 거의 비슷하죠. 계속 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죠. 자, 봅시다. 결핵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지만 결핵은 증상이 쉽게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6개월 이상 약을 먹어야 된대요. 징하다잉. 더불어 강한 내성균의 출현은 결핵 치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직 결핵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대요. 치료제가 있지만 변종이 또 나온다는 거죠. 코로나도 지금 미쳤죠. 그래서 요거 있죠. 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와 함께한 질병. 요거는 요 정도로 하고 정리 좀 하고 문제 푸세요. 인공지능과 심층학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에는 과학적 이론과 한계를 언급했다. 한계에 언급했다는 것 좀 중요할 것 같고 한계를 언급.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 극복해야 된다는 그 심층과학 그러니까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까지 아이고 이거 아닌데 요거 봅시다. 참고로 인공지능의 정의, 목표, 원리 이거를 알려주나봐요. 봅시다. 그럼 인공지능의 용어는요. 1955년 존 메카시와 신경학 전문가 마빈 미스키, 허트 사이먼 등 10여 명이 컴퓨터에 인간의 지적 활동을 가르치는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며 처음 나왔대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이때 처음 나왔답니다. 1955년에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처음으로 사용.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민스키는 사람 이름? 민스키는 이러이러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정의 1, 그 다음에 정의 2까지 나오죠. 사람의 경험과해서 이런 거를 실현하는 능력이다. 정의 1, 정의 2. 근데 인공지능의 목표는 뭐야?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기계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컴퓨터죠. 이 부분 인공지능의 목표입니다. 얘가 목표. 그 다음에 여기가 크게 정의 여기가 이렇게 인공지능 정의. 얘가 목표죠. 이거 귀찮으면요 요거 쓰세요. 요거 정리해서 따로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학자들은 인간처럼 행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인간이 보고 듣고 생각해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정보의 흐름 기준으로 판단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대요. 이거 뭐야? 우리 원리를 나타내는 거죠. 여기 부분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자, 이게 그래서 인공지능 원리입니다. 요새 원리는 끝까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끊지 말고 쭉 읽읍시다. 우선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받아 그 뜻 알아채는 입력 과정이 이루어진다. 즉 입력이 1 외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 1 사람이 그 다음에 즉 외부의 물리적 자극받아 생리학적 신호로 변환하고 뇌에 전달하고 과정에서 이런 과정이다. 정보가 입력되면 인지된 데이터나 정보를 적절한 위치에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꺼내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정보를 가공하고 변형을 해놓는 거죠. 변형하고 가공. 그쵸. 이거 왜 이렇게 나와? 보자, 이거. 사회 외부적인 정보를 처리 과정 두 번째. 세 번째는 분석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석 및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뭐야? 창조. 만들어내는 거죠. 창조의 단계이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만드는 과정 4. 즉
처리, 분석, 처리, 분석, 판단의 과정을 통해 전혀 새로운 지식이나 개념 만들어낸 거래요. 이를 정리해 출력까지 하는 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럼 이게 뭐뭐 들어가는지 지금 여기 보이죠? 못 떨어졌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뭐다? 여기다. 입력, 처리, 분석, 판단, 창조, 출력. 그래서 그 좀 뭘 입력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 그 들어온 정보를 변형하고 가공하고, 그거를 분석하고 판단해서, 그 다음에 창조. 왜? 처리, 분석, 판단 과정을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창조.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글로 쓸 수 있게 하는 게 출력이다. 신경망 이론. 컴퓨터는 인공지능의 역사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컴퓨터가 등장하여 비로소 인간의 사고과정, 뇌구조와 기능, 그 속에서 일어나는 생리현상에 대한 연구가 촉진이 되었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컴퓨터가 이제 등장해서 인공지능 발전에 끼친 영향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 이게 괄호친 게 컴퓨터의 등장이 인공지능 발전에 끼친 영향이에요. 볼까?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게 되면서 전자기계 부품, 즉 하드웨어가 뭐냐면 그 몸뚱아리 있죠. 핸드폰 보면 그 핸드폰 자체가 하드웨어입니다. 그럼 그 안에 깔리는 앱 있죠. 그 안에 깔리는 앱이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하드웨어로 구성된 논리회로 CPU를 얘기하는 겁니다. CPU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오히려 더 좋죠.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복잡성과 유연성 그리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해 다음 작업을 판단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기계가 사람의 지능에도 조절하게 되었대요. 아우야, 코가 왜 이렇게 막히냐. 숨을 못 쉬겠네. 계속 봅시다. 학자들은 인간이 지닌 것과 같은 지식을 컴퓨터에 어떻게 넣어주느냐를 고민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신경망을 넣는 거예요. 컴퓨터. 처음에는 인간이 지식 습득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까 요 위에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보자라고 한 거잖아. 근데 다르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현실 세계 모든 지식 컴퓨터에 입력하면 일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인간 두뇌의 신경만을 이용하면 어떤 정보를 기초로 하여 그것을 적시적소에 활용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출현 배경 1, 출현 배경 2. 그래서 여기 이거야. 출현 배경이에요. 여기는 통째로. 신경망 이론의 출현 배경. 이걸 또 그래서 누가 만들어? 워런 맥컬러와 워런 맥컬러와 월터 피츠가 하는 거죠. 신경망 이론은요 처음 제시했다. 맥컬러와 피츠는 생물학적인 신경망 이론을 단순화해서 논리, 산술, 기호, 연산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신경망 이론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마치 전기 스위치처럼 ON과 OFF로 작동하는 기본적인 기능이 있는 인공신경망을 그물망 형태로 연결하면 그것이 사람의 뇌에서 동작하는 간단한 기능을 흉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이론을 증명을 했대요. 이게 뭔 소리야? 그냥 이거 이렇게 있죠? 이것처럼 컴퓨터를 만들어 본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증명을 했지 만들진 않았어요. 여기서는. 근데 신경망 이론을 발표한 사람 미국의 프랭크 로젠블렛은 아이고 왜 이거 하나 이렇게 딱 해놨냐? 뭐야? 프랭크 로젠블렛은 사람처럼 시각적으로 사물을 인지하도록 훈련시키는 게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퍼셉트론. 중요한 거 하나 나왔습니다. 퍼셉트론이 뭐야? 사람처럼 눈으로 보고 인지하는 거야. 근데 퍼셉트론이 뭔지 알아요? 로봇 청소기가 요즘 이거 쓰잖아요. 지가 물체 다 보고 피하잖아. 이 프로그램은 인간의 신경세포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퍼셉트론의 각 단위는 여러 가지 입력 정보를 받아들이고요. 이것들이 합쳐져 사전에 정해놓은 특정한 한계값을 넘어서면 출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많은 가지돌기가 자극받을 때
신경세포가 신경신호를 발사하는 것과 같대요. 각각의 단위가 특정 입력 정보에 부여하는 상대적 중요도를 변화시킴으로써 퍼셉트론은 훈련을 통해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퍼셉트론은 인공신경망을 실제로 구현한 최초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뭐야? 작동 원리 나왔고 많은 가지가 독의 신경세포가 신경을 발산할 것 같다. 사람이랑 똑같네 그냥. 여기 작동 원리.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인간세포의 공통점. 가지들과 신경받을 때 신경세포가 발산하는 것과 같대요. 똑같아요. 그래서 퍼셉트론은 어떤 우리에게 주는 의의가 있어? 인공신경망을 실제로 한 최초의 모델이다. 그 다음에 기계학습의 한계. 요즘 머신러닝이라는 거 많이 뜨죠.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봅시다. 획기적인 인공신경망 모델인 퍼셉트론을 활용한 기계학습이 기술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그것이 대부분 컴퓨터에 활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퍼셉트론의 한계 때문이다. 한계가 존재하나 봐요. 퍼셉트론은 보통의 컴퓨터나 인간이 쉽게 푸는 기본적인 논리 문제부터 제대로 풀지 못했대요. 뭐야? 원래 하던 새끼들이 더 잘했단 거예요. 새로운 거를 하긴 했는데 이 신경망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멍청했다 이거지. 퍼셉트론으로 학습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자, 한계 여기 나왔죠. 퍼셉트론의 한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층 퍼셉트론이 제안되었다. 이후 다양한 학습 모델이 제안되었고 많은 학자들은 기계가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라고 기존에 있던 거를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중간층을 삽입했대요. 일단 요거. 그래서 중간층에 신경망 층수를 늘려갔다. 왜? 이게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거다. 한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라 쓰세요. 한계 극복 위한 방법. 그런데 신경망의 층수를 늘릴수록 기계가 판별을 못하는 오류가 발생해서 어떻게 해? 이것도 한계를 하나 하니까 한계가 또 생겨. 그래서 얘를 3층 이상으로 올리면 안 돼요. 방법은 있지만 한계는 뭐예요? 인공신경을 3층 이상으로 올리면 학습 수행이 어려워졌다. 다층 퍼셉트론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똑똑한 거야. 컴퓨터도 못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어 점차적으로 학습의 오류를 줄여나갔으나 아이씨 뭐야 왜 빨간색이 나와. 기계학습은 19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발전한 후 답보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이라. 그래서 보시면 이게 원래 퍼셉트론 근데 이게 원래 퍼셉트론이 아니라 중간층을 넣은 거야. 다층 퍼셉트론.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있네요. 알파고 뭐 어쩌고저쩌고. 자, 그래서 보면 어떻게 하나. 이젠 딥러닝까지 가죠. 머신러닝에서 이제 딥러닝 지금 나오는 거죠. 현대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계학습에 적용된 컴퓨터 데이터의 분류 방식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뉜다. 지도학습은요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기준 입력하고 야 그렇게 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주고 이 사진 고양이야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서 고양이를 구분을 해요. 지도학습은 우리가 먼저 분류 기준을 입력한 후 먼저 분류 기준을 입력한 후에 컴퓨터에 정보를 가져. But 비지도학습은 뭐예요? 기준 없이 컴퓨터가 알아서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 사진이 고양이라는 거를 지가 스스로 아는 거예요. 지가 스스로.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기계학습은 2006년 캐나다의 제프리 힌턴 아따 사람 또 나왔네. 아이고. 제프리 힌턴에 의해 전기를 맞이하였다. 이거 일렉트로 아닙니다. 힌턴은 많은 층수의 다층 퍼셉트론도 사전 훈련, 즉 연산 과정에 여러 층을 두어 컴퓨터 스스로 정보를 잘게 조각내어 작은 판단을 내리게 하는 과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훈련을 통해서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자 여기 쓰세요. 얘가 하려는 게 뭐야? 사전 훈련. 자, 사전 훈련을 통해서 극복을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사전 훈련 통해서 한계 극복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기존 기계학습의 한계를 극복한 인공신경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계학습을 우리는 심층학습,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대요. 자, 이거를 딥러닝이라고 한다. 힌트는 다층 구조로 설계하여 깊어진 인공신경망의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기존의 문제와 관련하여 학습을 위한 데이터들을 비지도 학습을 통해 사전 훈련하면 신경망이 깊어져도 학습이 잘 된다는 것을 발견. 힌트는 필기체 디지털 이미지를 분류하는 작업에 이 심층 신뢰망 알고리즘을 적용. 1.2%라는 오류를 보여줬다. 그럼 뭐야? 퍼셉트론의 한계를 이겨냈죠. 힌트는.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엄청나게 빅데이터와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능력이라는 두 요소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와 그 다음에 왜 얘가 어쨌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 자료가 있었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 빅데이터. 그리고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양 좋은 컴퓨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두 개. 그래서 이제 심층학습의 원리를 알려주는데요. 이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해볼까? 심층학습은 비지도 학습 방법을 사용한 사전훈련 과정으로 데이터를 손질해 인공신경망 최적화를 수행한대요. 이게 원리야. 말은 쉽지. 말은 참 쉬워. 말은 참 쉬워.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자. 특징 추출부터 학습까지 알고리즘 모두 포함된 것이 특징이래요. 자, 이거 특징 하나하나 내가 봤을 때는 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 1. 그 다음에 심층학습은 연산 과정에 여러 층을 두어 컴퓨터 스스로 정보를 잘게 조각내어 작은 판단을 한 다음에 그것을 종합하는 결과를 내놔요. 즉, 심층학습은 다층 구조의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기계학습의 한 분야로 다층 구조의 신경망을 또 써요. 다층 퍼셉트론이 있죠? 그거 쓴다는 소리입니다. 그거 중에 하나인데 다량의 데이터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인 벡터나 그래프 등으로 표현하고 이거 아닌데? 일단은 다량의 데이터를 추상화 모델로 일단은 구축을 해. 맨 처음에 추상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식인 벡터나 그래프 등으로 표현하고 이를 학습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연구를 포함한대요. 야, 그러니까 컴퓨터가 벡터나 그래프를 이해를 할 수 있나 봐요. 이거부터 해야죠. 아이고.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벡터나 그래프 등으로 표현. 그런 거를 포함한다. 그래서 특징 1, 2, 그 다음에 그럼 어떤 거를 내용을 연구하는가. 얼굴이나 표정을 인식하는 것과 같은 특정 학습 목표에 대해 심층 학습은 학습을 위한 더 나은 표현 방법과 효율적인 모델 구축에 초점을 맞춘대요. 이런 심층 학습은요, 나날이 다양한 분야에서 쓰고 있대요. 그래서 특징 3까지 있네요. 특징 4까지 있네요. 요거 이렇게입니다.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인공지능의 발달이 불러일으킬 문제, 예컨대 인간의 일자리 문제나 인공지능 로봇의 인간성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뜨거워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뭐 별거 없죠? 이제 쭉 가시면 이제 뭐 더 읽어보겠는데요. 이것도 뭐 들어가시는 분이 이제 합시다. 참고로 여기 이제 인공지능에서 알아야 될 거 이제 딥러닝 이것 좀 정리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딥러닝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맨 처음에 인공지능만 얘기했는데 거기다가 신경망 이론. 하지만 신경망 이론도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퍼셉티콘으로 이제 그거를 구체화 시켰는데 퍼셉트론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층 퍼셉트론으로 만들었더니 다층 퍼셉트론이 3층 이상 올리면 또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딥러닝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비지도 학습으로 다층 퍼셉트론을 학습시킬 수 있더라. 하지만 그건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엄청나게 데이터와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케플러의 법칙을 봅시다. 케플러의 법칙. 케플러는 화성 운동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다. 그는 브라이가 10년 동안 관측하면서 축적해놓은
화성 관측자를 기초로 하여 행성 궤도에 대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케플러의 연구 내용은요, 화성 운동. 브라헤가 사망한 1601년 9월, 케플러는 행성 궤도를 정확히 연구하려면 먼저 지구 궤도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화성과 같은 행성의 운동이 불규칙한 까닭이 지구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래요. 1년 뒤 케플러는 화성의 궤도가 원형이 아니라 계란 모양의 타원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설을 일단은 세우는 거죠. 일단 가설을 세워요. 또한 모든 행성이 균일한 원형 궤도를 돈다고 주장한 코페르니쿠스의 열렬한 지지였던 케플러는요, 브라헤의 화성 관측 자료를 이용해 행성의 궤도가 원형임을 맞추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계산으로 소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형이 아닌데 원형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자신의 계산이 브라헤 관측 자료 오차가 생겼을 때 그는 자신의 생각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마침내 타원형 궤도를 생각해냈다. 그러니까 내가 틀렸나 보다를 인정을 한 거죠. 타원 궤도를 적용할 경우 단 몇 분의 오차도 없이 케플러의 계산값과 브라헤 관측 자료가 일치했던 거다. 왜? 이거를 쓰니까 맞는 거야. 분명히 원으로 했더니 안 돼. 타원 궤도? 그럼 이걸로 해볼까? 그랬더니 돼. 그리하여 1605년 2월 케플러는 모든 행성의 궤도는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이라는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케플러 제1법칙이래요. 모든 행성의 궤도는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이야. 그 다음에 태양은 모든 행성이 그리는 타원의 한 초점에 있으며 행성의 궤도를 이루는 타원은 모두 한 초점을 공유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거를 적용한 거래요. 케플러 제1법칙을 적용했습니다. 케플러는 당시 학자나 시민들에게 영원한 진리로 인정받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천문학을 뒤엎은 위대한 반역자고 영웅으로서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했는데 지구가 중심에 있고 나머지 새끼들이 돈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보다 우리가 도는 거였다. 자, 그래서 케플러는요, 이런 책을 만들었는데 부제를 화성의 운동에 대해라고 붙였대요. 그러나 돈이 없었고요, 브라헤 가족이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책을 못 냈답니다. 신천문학은 모두 2권으로 출판했다. 1권에는 777개 항성의 위치표와 태양과 달의 운동이 기술되어 있고 2권에는 1577년에 나타난 혜성과 태양의 관계가 기술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문학이 한 권, 두 권이네요. 브라헤의 관측 자료와 케플러의 수학적 재능을 최대한 활용한 이 책은 화성의 불규칙한 운동을 발견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원 운동 대신 타원 운동을 행성의 기본 형식으로 채택을 했다. 케플러는 70번 이상 행성 궤도를 계산하는 고통스러운 노력한 뒤에도 이런 결론을 내렸대요. 1법칙, 2법칙. 그래서 모든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공전한대요. 그 다음에 행성은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울 때는 빨리 돌고 멀 때는 늦게 돈다. 케플러가. 왜냐면 내가 봤을 때 태양의 그것 때문일 거예요. 태양의 중력 때문에 가까이 있으면 이게 빨리 돌게 됩니다. 개발시 삼아보지. 각 행성 주기의 제곱은 행성 궤도의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행성 궤도의 긴 반지름점, 여기 있네. 궤도의 긴 반지름 곱하기 3이다. 그게 뭐야? 행성 주기다. 라고 합니다.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 가운데 1, 2법칙은 1609년에 내놨어요. 3법칙은요. 1619년에 나왔답니다. 이거 정리를 해주세요. 제 1, 2법칙과 제 3법칙이 이거 케플러는 법칙을 발견한 데의 감회를 이것을 발견한 뒤 내가 느낀 기쁨은 말로써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동안 많은 시간을 낭비한 건 유감이지만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간 낭비한 거를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고 있죠. 그 누구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지도 않는다. 케플러의 친필 원고는 그가 죽은 지 1세기가 지나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가 구입했고 현재는 러시아의 풀코버 천문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케플러가 발표한 세 가지 법칙은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대요.
그래서 케플러 법칙이 갖는 의의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주는 그냥 움직이고 신의 섭리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다. 그래서 더 놀랍지 않냐? 라고 하는 거죠. 이거 신이 만든 거 아니야. 신도 없는데 그냥 지들이 알아서 떠있고 지들이 알아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러한 생각은 점차 다른 분야에까지 퍼져나가 중세의 세계관을 근본부터 유동시켰습니다. 특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태양계 행성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우주를 보는 인간의 시야가 넓어지고 그 다음에 법칙을 발견한 과정에서 수학이 천문 계산에 이용되고 그걸 수식으로 표현한 것은 자연 연구 방법의 큰 변화다. 이것도 하나 해주죠. 케플러는 자연을 더없이 조화롭다고 보았고 그 외로 천구의 음악을 내세웠다. 행성들은 서로 지나칠 때 회전속도에 따라 다른 소리를 낸다는데 막 휙휙 소리 나나봐. 토성은 베이스, 수성 소프라노, 화성은 도화성. 어떻게 알아? 지구는 미와 파 소리를 낸다고 해요. 이 소리가 화물을 이룬다 했다. 그럼 천체운동이나 궤도를 나타내는 수식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굳게 배웠다. 그는 이런 신비사상에서 나온 조화 법칙은 뉴턴이 만류인력 법칙을 끌어내는 바탕이 되었대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어집니다. 이 두 번째, 이거 체크 안 했구나. 자, 얘도 뭐 그냥 뭐 여기 나와 있네요. 박사님 이소. 우주는 누구다? 이게 여기잖아. 이게 누구잖아. 얘가 누구잖아. 얘가 누구잖아. 자,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